오늘 2차 포럼 이 주제가 폐자원 에너지, 폐기물 미래 정책에서의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역할과 기대입니다. 그 주제에 맞게끔 저는 EU하고 일본의 폐자원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폐자원 에너지 정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EU하고 일본이 특별히 폐자원 에너지 정책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꼬집는 정책은 없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쭉 모니터링한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EU하고 EU 부분은 정책하고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요. 두 번째 이제 일본은 이제 법률하고 시책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EU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최근에 그 집행위가 새로 작년 12월에 구성이 됐고 2014년도 11월 달에 한번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최근에 두 개 집행위가 어떤 폐자원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윤커 위원장이신데 이분이 크게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10개를 추진하겠다라고 제안한 것 중에 첫 번째 정책하고 세 번째 정책이 그나마 저희 폐기물 조금 더 들어가면 폐자원 에너지 정책에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자리하고 경제성장 그거에 관한 투자를 다름 아닌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중에서 첫 번째 폐자원 에너지가 순환경제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라는 부분의 정책 문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에너지 연합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기여도를 폐기물 에너지에 대한 기여도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도 1월 달에 일본 정책 순환경제에 연관해서 역할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크게 기후 및 에너지 목표 폐자원 에너지 공정이 기여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하도록 좀 해달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폐자원 에너지가 재활용보다 바람직한 경우 단서를 다뤘습니다만 인정을 하는 것들이 이 정책 문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려되는 특정 물질 함유, 그러니까 이따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기술적 타당성이나 경제성, 환경보호 등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물질 재활용보다도 에너지 회수가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정책인 에너지 연합 패키지가 2015년도 2월 달에 한번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생략하기로 하고 그중에서 로드맵을 별도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중에 재생 파트 중에 폐자원 에너지가 RED라고 하는 재생에너지 법률에서 그 부분하고 폐기물 에너지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담아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자는 썼습니다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폐자원 에너지가 좀 기여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하는 부분에서도 또 기여를 한다라는 부분들을 이 에너지 큰 틀에서의 내용이 담아져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도 11월에 청정에너지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다시 하는데 3번 정책에 어떻게 보면 세부 전략을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문서와 함께 8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 폐자원 에너지 부분도 관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담아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그 8가지 법률 중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게 좀 잘못 표시를 했는데 RED라고 하는 법률 중에 이게 2018년도 12월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법률에서 일반적인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들이 쭉 나열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청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취지에서 잠깐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연합하고 순환경제하고 어떤 폐자원 에너지가 어떤 역할과 잠재력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라는 또 별도의 이렇게 정책 문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에너지 효율 정책, 자원 효율 정책 이런 간의 시너지를 효과를 제고할 것을 명시했고 그중에서 폐자원 에너지 잠재성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재활용이 불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에너지나 물질 자원 같은 경우 이런 게 가급적이면은 매립지를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너지
회수하는 부분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제시하는 정책 문서에 담아져 있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기타 내용들은 뭐 이래서 다 중요하게 있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최근에 제가 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는 좀 명확히 좀 하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이후에 모든 정책이나 법률을 보면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도 융커 체제에서 10가지 우선 정책의 핵심 정책 첫 번째, 세 번째가 순환경제 패키지하고 에너지 연합 패키지인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역할을 반드시 부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좀 접한 경험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최근에 12월에 그 위원장으로 당선돼서 지금 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신 폰데이어 라이언이라는 분이 이분은 또 6가지 추진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뭐 크게 저희 환경 쪽이나 폐기물 정책 쪽에 좀 개연성이 좀 멀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린딜 하는 부분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2050년도에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 0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설명드린 폐자원 에너지도 역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좀 보면은 12월 10일에 그린딜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하고요. 쭉 현재까지 3월 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린딜에 관련되는 투자 계획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투자 쪽인데 저희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좀 이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금융투자가 결국 우리가 어떤 정책을 끌고 가는 데서 최고 중요한 게 정책적인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재정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EU 집행위 자체에서 공적 자금을 가지고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린딜이라는 정책을 끌고 가기도 하겠지만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게 여기서 말씀드린 녹색 세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게 어떤 기술이냐라는 것들을 이 법률에서 분류를 합니다. 이게 확정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환경 목표를 최소한의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는 최소한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후변화 완화부터 적응, 그러고 뭐 폐기물 얘기도 나오고 뭐 오염 방지 통제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최소한 이 6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해야지만 어떤 민간 측에서 금융 투자를 할 때에 좀 자연스럽게 유인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마련을 했다라는 취지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전에 큰 틀에서 법에서 다뤄졌다고 하면은 올 3월 달에 테크니컬 리포트라고 해서 기술 별도의 전문위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 다 제가 없애고 저희 폐기물에 관련되는 부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페이지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글자가 작습니다만 다 폐기물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주제인 폐자원 에너지에 관련되는 부분도 담아져 있습니다. 일단은 정성적으로 폐자원 에너지가 어떤 다른 데에 에너지로서 활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민간 투자하는 데에서 정성적으로 꼭지에 들어와 있다는 게 하나가 의미가 있고 정량적으로 그럼 정성적으로 폐자원 에너지가 기여를 할 텐데 얼마만큼 했을 때 기여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내년 12월 달까지 그 정량적인 기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 나갈 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산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 생략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가야 된다. 결국은 이후에 기후나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시 이제 EU에 대한 아마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 정도 될 텐데 쭉 보시면은 그 EU 집행위가 융커 집행위 2014년도 11월에 한번 집행이 됐고 출범했고 작년 1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이름은 많이 익숙합니다. 이분이 프란스 티머만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환경부 장관께서도 직접 영상통화를 하셨더라고요, 우연히. 근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직전 집행위에서도 부위원장을 역할을 했고요. 요번 집행위에서도 부위원장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부위원장이라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이분이 모든 걸 설계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직전에서도 순환경제에 관련되는 정책 설계도 이분이 하셨고
EU 집중 선택을 통해서 이번 집행위에서도 그린딜을 정책을 설계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이거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이게 오해 소진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부에 따라서 정책이 자꾸 변화가 오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EU 같은 경우는 남나라 얘기지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분명히 있고요. 연속성뿐만 아니라 확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분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언론을 계속 수집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번 집행위에 집행위원장으로 선거에 참여를 하려다가 무슨 다른 것들 교통정리 차원에서 부위원장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쭉 이렇게 2014년부터 현재까지 쭉 해오는 것이 우리 폐기물 정책하고는 관련이 높고요. 그 점에서도 어떤 폐자원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계속 가져오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저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나름 큽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크게 우리 폐자원 에너지 4개 법률에 관련이 됩니다. 약칭은 다 돼 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 우리가 자원순환 기본조처럼 이후에도 WAFD라는 폐기물 프레임워크 법률 이 기준이 됩니다. 요거에 관련돼서 각 법률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정책적이나 법률적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늘 성질에 맞게끔 2008년도에 에너지 회수에 따라서 회수나 리커버리냐 디스포질이나 이런 것을 2008년도에 도입을 하고 저희들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15년도에 법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자,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다음 패를 보시면은 2008년도에 아까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제는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독일 사례인데 독일조차도 그 제도가 도입 전과 도입 후에 소각한 양 중에 R1이라는 기준을 만족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Y축입니다. 실제 이 제도가 도입하기 전에는 R1의 성질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를 회수하고 유효하게 이용하는 기준이 40% 총 태워진 소각량의 40%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최근에는 100%에 육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저희들도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통해 가지고 유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은 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제도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바입니다. 매립지 법률에 대한 매립에 대한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2018년도에 법률이 개정이 또다시 대폭됐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하나의 이슈가 분리수거한 폐기물은 어떤 방식으로도 매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최대 2035년 기준입니다만 매립 비율을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그림이 좀 작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빨간색은 매립률이고요. 두 가지는 요거는 이제 물질 재활용 에너지 회수. 그러니까 결국은 매립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세계 공통의 부분이고요. 결국 매립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물질 재활용하고 에너지 회수가 같이 흘러간다라는 지표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에너지 회수를 우리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좀 서자 취급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청정 에너지에 관련되는 그 일환으로 2018년도에 또 다시 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생에너지 이 안에 우리가 폐기물 에너지도 좀 들어가는데 32%로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됐고요. 요게 사실은 오늘 좀 전달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EU가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교토의정서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패키지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90년도 기준에서 20% 감축하겠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중에서 재생에너지를 20%를 최종 에너지에서 20%를 달성하겠다. 에너지율을 20% 하겠다. 그런데 똑같이 2030년을 목표로 하는데 3번이 바뀝니다. 처음에 2014년도에 40%를 감축하겠다. 재생에너지 27% 최소 이상하겠다. 에너지율 27% 이상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에 청정에너지 정책에 의해서 40%는 변화가 없는데 32%로 향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저희하고 좀 물광합니다만 어쨌든 에너지 효율이 32.5%고요. 그리고 이 집행위가 다시 들어오면서 30년 목표에서 최소 50%에서 55%를
달성하겠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단 여기서 제가 물음표를 한 것은 제안을 하시고 구체적인 안은 전략은 아직 수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당연히 재생에너지도 목표를 최소 목표를 향상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IED라고 해서 뭐 우리가 통합허가제도에 관련되는 거고요. 뭐 배트에 관련되는 것들이 있는데 2006년에서 2019년도에 전폭 개정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좀 모니터링 하신 결과 아시겠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대기 오염물질에 관한 AEL 쪽하고 AEEL이라고 해서 에너지 효율 수준에 대한 것들도 전폭 바뀝니다. 2006년 버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량적으로 톤당 얼마만큼의 최소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는 이걸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차이점은 전처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폐기물을 1톤 소각했을 때 전력이든 열이든 에너지 생산을 할 때 두 가지에 의존을 하죠. 하나는 발열량이 얼마냐, 또 하나는 발전율, 또는 열 효율이 얼마냐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당연히 저희 발열량은 높을수록 에너지 생산량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발전율은 그다지 그렇게 지금까지 중시 여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2019년도 버전에는 배트에 이 AEL에 관련되는 것은 톤당 얼마로 제시한 게 아니라 효율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신규는 발전 효율 같은 경우는 25에서 35% 정도는 만족을 해야 되고요. 에너지 효율이라는 이거에 대한 산식은 뭐 별도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72에서 91%로 이렇게 효율에 대한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EU에 대한 거고요. 일본에 대한 것은 크게 4가지의 법률이 관련이 되고 있고요. EU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EU하고 다르게 좀 정책을 제안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정책이라고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내각 총리 직속에 SDG,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추진본부를 16년도 5월에 설치를 합니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모든 환경기본법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순환형 기본법의 기본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다 같이 움직여가고 있다.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SDG 추진본부의 6번째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책, 순환형 사회라는 게 꼭지가 들어오고요. 2번째 그 환경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본계획이 재작년 4월 달에 가기 결정됐습니다. 여기서 크게 6가지 중점 전략 중에서 첫 번째, 세 번째가 저희 폐기물 쪽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성질인 추진기본법의 제4차 기본계획이 바로 2개월 후에 18년도 6월 달에 수립이 됩니다. 뭐 자세한 것은 쭉 이렇게 큰 틀과 기반 정비,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이 하고요. 이 가운데 2개가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적정 처리하는 쪽에 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 처리법에 관련돼서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시 성격으로 나갔는데 최근 게 16년도 1월 달에 나갔고요. 2가지가 저희 폐자원 에너지에 관련이 됐습니다. 기간 동안에 5년 동안에 발전 효율을 최소 19에서 21%로 목표를 맞춰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를 회수해서 외부에 공급하는 시설의 비율을 40%에서 46%를 맞춰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참고 1, 2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계획이라는 게 같이 2018년도 6월 달에 순환기본계획하고 같이 정비가 되었는데요. 특이하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한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정비 계획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환경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과거, 전에, 최근에 개정된 걸 보시면은 양적인 발전 용량, 그리고 효율에 대한 것, 또 효율도 설치 기준에 대한 발전율, 그리고 기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정비해야 될 시설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정비 시설에 대한 발전 목표를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고 1이 그러한 정책들이 쭉 연도별로 시행이 되면서 총 발전량, 톤당 발전량과 발전 효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정책이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하는 쪽에 양과 효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 두 번째 그 폐기물 정비시설은 절대적인 시설 수는 줄어들고요.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열 회수하는 중에서 발전 효율이 2000년도에는 한 21% 정도였었는데 2018년도에서는 한 51% 가까이 발전, 열 회수하는 중에 발전 비율이 한 51% 가까이 발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것은 최소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이 정도 만족해야 된다는 최소 기준입니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진보가 돼서 재정 지원과 연계가 됩니다. 정부에서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3분의 1, 33%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하는데 국고 지원에서 50%를 지원하는 경우는 최소 소각이나 용융을 하는 동반에 약간 차별을 했습니다만 온실가스를 최소 이 정도는 만족을 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걸 만족을 해야지 50%를 지원하는, 그래서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발전했어? 라는 것도 중요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로스 기준이 아니라 넷 기준에서 얼마나 발전했느냐라는 부분을 많이 끄집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무보고뿐만 아니라 비재무보고를 해서 모든 소각시설은 현재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투입됐고 얼마나 뭐가 배출됐냐, 그리고 발전량이 얼마나 나오냐, 에너지가 얼마나 생산됐냐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소각을 하면서 1년 동안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했냐, 아까도 그 지구온난화 대책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거하고 연동해서 지금 같이 공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이오매스 활용추진법이라는 게 그 목표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일본도 시책을 쭉 보시면은 타임라인에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인 시책은 특이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폐기물 기본계획 또는 단독 수립을 하든 폐기물 에너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라라고 해서 환경성에서 지자체별로 지침서를 내렸습니다. 이게 작년 4월 달에 나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본도 폐자원 에너지 쪽을 끌고 가기 위한 시책을 펼쳐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광역화, 집약화라는 걸 많이 쓰시는데 일본이 1997년도에 다이옥신하고 소규모 소각시설 규제하기 위해서 처음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대폭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버전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다이옥신 대책이라는 개념을 좀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적정 처리 또 기후변화 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광역화나 지역화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침서를 내렸습니다. 이대로 하세요라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시책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에너지 회수하면 적어도 일정 기준 이상의 규모 100톤 이상에 대해서 타겟을 잡아서 지금까지 에너지 회수와 유해용 쪽을 좀 끌어왔는데 일본의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100톤 미만도 지금 타겟을 자꾸 흘러간다는 겁니다. 100톤 미만도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에너지를 많이 회수할까? 그래서 일정 규격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100톤 미만짜리도 에너지 회수를 증대하기 위한 시책을 계속 펴가고 있다는 점은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도별로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총 100톤 미만의 소각시설이 설치됐는데 그중에서 에너지 회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진하고 있다는 거. 그러고 특이하지만 발전시설이 94톤임에도 불구하고 17% 정도의 발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타 시책으로는 뭐 재정적인 지원이 있고요.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이런 교부 요강에 의해서 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오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그나마 좀 참고해서 볼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를 최소 얼마만큼 이하를 달성을 해야지 50%의 국고 보증을 하듯이 에너지 회수율도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냐에 따라서 최소 규모별로 이렇게 에너지 회수율은 최소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각각 이렇게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좀 달리합니다만 이렇게 표시가 됐다. 그래서 좀 등급별로 규모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에너지 재정 지원하고 연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좀 생각하는 부분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지원도 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좀 그림으로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책인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러한 것들이 EU나 일본이 어떤 폐자원 에너지 정책을 끌고 오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통해서도
제공을 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폐자원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전에 제가 늘 폐자원 에너지 관련되는 것을 발표할 기회가 되면 꼭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폐자원 에너지는 왜 해야 되고, 만약에 회수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한 꼭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이지만 이게 질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이 되면은 좀 어려움이 많이 시행착오를 겪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가치하고 객관성을 우리가 스스로 확보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생뚱맞는 얘기인데요. OECD하고 독일이고요. 1990년도부터 최근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게 자주색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이고 이쪽이 비수력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 비수력이 많이 컸는가를 보시면은 교토의정서가 97년도에 체결됐고 2005년도에 발효됐고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생에너지는 폐자원 에너지, 재생에너지 안에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실제 그렇게 돼야 되고 있고요.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증진되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기후변화 협약에 관련돼서 연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수력은 어차피 우리가 수력 발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얻는다는 것은 한계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20, 30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비수력은 쭉 증진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파리협정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스스로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부터는 좀 얘기가 다르는 게 총 10년 주기로 받고 2020년이 안 돼서 17년도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10년 주기로 보면은 총 당해년도의 총 전력 생산량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몇 프로 차지하느냐, 총 수력 비수력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좀 작죠. 수력은 떼냈습니다. 어차피 수력을 통해서 재생 전력을 승진할 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폐자원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전력을 생산했느냐, 이제 절대량인데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다음 페이지부터가 좀 그나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되네요. 총 전력에서 재생 전력, 그 중에서 폐자원 전력이 얼마나 찼냐. 2017년 기준에서 총 기여도. 그러니까 지금 독일하고 덴마크나 이런 국가들은 총 2017년도에 전력 생산량 100 중에 7% 이상을 폐기물에 관련되는 에너지로부터 전력을 생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징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리고 제가 밑에 이렇게 언더를 표시한 것은 뭐냐. 이들은 왜 100% 중에서 폐기물의 재생이든 비재생이든 차후 얘기고요. 어쨌든 그게 유기성이든 가연성이든 7% 이상을 차지할까라는 것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대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러고 머물고 있느냐. 물론 저희도 폐자원 에너지를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폐기물을 많이 배출합시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많이 감축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여기에 총기여도가 아니라 IEA 기준은 결국은 내년부터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파리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결국 이게 재생이야 아니야를 가지고 이제 카운팅을 하다 보니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2017년도에 덴마크부터 쭉 해서 총 재생전력이 70.6%고요. 그 중에서 수력만 70%고요. 폐자원만 가지고 2010년도 총 그 국가의 폐자원 전력 생산 비율이 7.4%, 7.2% 뭐 이렇습니다. 한국은 이렇고요. 실질적인 기여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재생만 소팅을 해낸 거고요.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색깔을 달리를 표현을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실질적인 기여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어쨌든 1kW의 전기를 생산하면 유효하게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폐기물로부터 전력을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조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버려진 것들을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정책적인,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를 왜 가져왔냐고 말씀을 드리면 덴마크가 사실 최고 좋아요. 덴마크를 많이 제가 롤모델로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제가 덴마크는 롤모델을 안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95년도부터 도시 폐기물에 한정했습니다만 시간 경과에 따라서 얘네들은 폐기물 발생량은 자꾸 늘어나요. 1인당. 그래서 덴마크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흐름은 따라가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랍니다. 반면에 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드라이브를 잘 걸어오셨는지 통계상 데이터 기반에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나는 부분에서는 의미하는 게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덴마크는 결과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덴마크 모델보다는 다른 모델로 같이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요게 여러 자료 중에서 하나 끌고 왔는데요. 요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태양열이나 태양광 같은 게 1메가와트의 설비 용량이 걔가 하루 24시간 얼마나 유효하게 이용해서 태양광이나 바람은 분야 자연력에 의하기 때문에 볕이 있느냐 빛이 있느냐 바람이 부느냐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IE에 나온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입니다. 태양광이 한 14% 정도 1메가와트가 실제 14%밖에 운전이 안 된다는 거고요. 생활 폐기물 우리가 소각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57%, 58% 정도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메가와트도 우리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게 태양광이 1메가와트에 투자를 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건 14% 정도밖에 회수를 못합니다. 반면에 소각 같은 경우는 의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소비해 준다고 하면 한 57% 정도는 가동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한 거든가 뭐 폐자원 에너지에 대한 뭐 역할, 기여 뭐 이런 것들을 끌고 갈 때는 이런 데이터도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거의 정리가 돼 가는 입장인데 그래서 앞으로 폐자원 에너지는 조금 전까지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을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여전히 지금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폐자원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적으로는 또 순환경제에 대한 쪽에 전도사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잘하는 건 못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순환경제에 어떻게 도출됐냐면 2015년도에 SDG하고 자원유역 파리협정에 의해서 도출된 겁니다. 근데 얘가 제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확장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전 집행위에서 했다고 하면 현 집행위에서 그린딜 플러스 올 3월 달에 순환경제 2 버전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환경제 테두리 내에서 우리 폐자원 에너지도 어떤 역할과 기여를 끌고 갈 수 있는 쪽의 정책과 어떤 이런 시책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많이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폐기물 미래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큰 틀에서 폐기물 정책은 지속가능 발전과 통합적 추진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특정 분야의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특정 시책이나 정책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통합적인 해결 방법으로 가야 되고요. 당연히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사후 대책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어떤 경우에도 저는 기본 원칙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원칙이 있는 사회여야지 정책도 원칙이 있는 정책이야지만 문제없이 사회적인 이슈가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측의 그림은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글을 써왔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 그림 풍경화를 그리는 입장은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정책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나름대로 제가 아주 밀린 숙제가 많은 입장입니다. 숙제를 좀 하려고 이렇게 로드맵을 좀 설정을 해서 이렇게 현재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완성될지 완성은 없을 겁니다. 계속 하는 것밖에 없겠지만 나름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DG 골 7, 13, 14 다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되게 흐려요. 저희 나라 입장이. 다 어둡습니다. 어둡다 못해 낙내까지 때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내 현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슈가 이겁니다. 왜 회수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으로 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폐자원 에너지는 앞에 역할하고 정책을 쭉 봐왔듯이 기후변화 대응의 첫 번째, 폐자원 에너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두 번째, SDG하고도 관련이 상당히 높다. 또 순환경제 제가 아까도 전도단 역할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기회. 그래서 EU하고 일본을 잘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 항상 단서가 붙습니다. EU에서는 더 이상 재사용,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 가로 열고 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많이 쓰고 계시죠? 이거 재활용 가능한가요? 위험하잖아요. 이럴 때 소각이나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최대한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콩팥, 즉 신장 기능 역할을 한다는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다고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회수할 거냐. 기본 원칙은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또 재활용과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물질 재활용과. 그러니까 매립을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명심하시고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좀 불어넣자. 지금까지 우리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감량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 프레임 이후에 어떤 가치를 불어넣을 건지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포럼이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가 그런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관련 정책하고 시책을 설계나 운영한 리더가 있느냐?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잘못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단편적인 대응에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슈에. 현안 문제 근데 이 현안 문제라는 것은 미래 정책을 충분히 설계되지 않은, 현재는 나름대로 잘 설계를 하고 대책을 하십니다만 과거에 미래 정책에 충분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그래서 큰 틀에서 좀 논의가 이루어져서 세부적인 미시적인 큰 틀에서 좀 하고 미시적인 게 같이 균형을 잘 잡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한번 봐주십시오. 그냥 개인적으로 늘 하던 얘기인데 회수 정리할 때 가치와 객관성 제도 개선 많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술적인 건 워낙 잘 아실 테고요. 활성화 방안 중에서 쭉 있고요. 여기다 제가 빨간 글씨를 2개 한 이유는 가치를 좀 우리 스스로 좀 부여를 하고 객관성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달리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폐전에너지 지금까지 무엇이 좋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화든 수소화든 메스번이든 열분해든 다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지표에 의해서 어떤 게 좀 부족하더라도 그 지역 특성상 갈 수밖에 없으면은 그걸 51 주고 이걸 49로 줘서 기술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끝내고 기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